그래서 지금부터는 SD를 그릴 때 신경 쓰면서 그리면 좋은 정말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선 내용들은 본인만의 그림체를 갖기 위한 설명이라면 지금은 그것에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부분이 얼굴이다 보니까 눈은 그렸을 때 특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제 사람의 눈을 보면요. 위쪽 눈꺼풀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감은 눈은 아래 속눈썹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아래쪽 눈꺼풀도 위쪽으로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감은 눈을 그릴 때는요. 항상 아래 눈꺼풀에 맞춰 그리거나 살짝 높게 그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웃는 경우에는 볼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보다는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리면서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눈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SD의 경우 눈 쪽 데포르메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가 더욱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 그리는 편이 조금 자연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의 얼굴을 그릴 때 눈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면 정면에서 그렸던 눈과는 다르게 구의 형태를 따라서 눈동자를 그리게 되고요. 이때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의 위치로 피자 같은 원뿔 모양의 도형화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면의 눈과 측면의 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항상 인체는 어떤 부분을 그리든 입체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체감을 살려 그리는 편이 그림의 평면적인 느낌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각도에 따라 눈의 형태를 달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두상에서 눈의 위치는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두상 전체적인 도형화는 구의 형태로 실루엣을 잡아주고요. 볼까지 그렸을 때 볼이 들어가서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 십자선의 위치가 눈의 크기로 잡아주는 편이에요. 비율로 따지면요. 이 외곽 라인에서 양옆으로 1의 비율씩 간격을 두고 눈의 중심을 잡는 편이며 데포르메화된 눈을 그릴 때는요. 눈 사이에 하나의 눈이 올 수 있도록 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목구비의 위치는 십자선을 기준으로 비율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항상 십자선을 그려서 생각하시는 편이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외곽 라인의 경우는요. 눈 아래쪽에 맞춰진 선에 맞춰 좀 볼록하게 그려주면요. SD 그림체의 데포름의 강점인 귀여움을 좀 살려줄 수 있고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입 아래의 면적이 보여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또한 눈을 그릴 때 선을 맞춰 그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감은 눈에 대한 예시를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해당 그림처럼 저런 식으로 그려지는 편이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상의 경우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마 라인인데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이마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 종종 의도하지 않아도 이마가 너무 넓게 그려진다든지 혹은 좁게 보이게 그려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릴 때 주의하는 편이 좋은데요. 이 이마 라인의 위치는 데포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기 전에 이마 라인을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서 내가 반까머리를 그린다 혹은 깐머리 같은 거를 그린다 하면은 필수적으로 이마 라인을 주의하면서 체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인데요. 종종 나오는 실수 중에서 하나가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맞춰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달라붙게 그릴 경우에는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띄어서 그릴 경우에는 두상이 너무 커지는 등 봤을 때 어딘가 어색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상을 그릴 때 적당한 높이만큼 띄어서 그려주시는 편이 볼륨감을 살려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리를 찍었을 때 머리카락의 선들을 정수리에 이어 그릴 수 있도록
여기가 정수리라고 봤을 때 쭉 이었을 때 이어져서 그릴 수 있도록 정수리를 중심으로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며 그려주시는 편이 데포르메화된 머리카락을 그릴 때 어색함을 줄여주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상 정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측면 부분을 한번 봐볼 텐데요. 측면을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십자선을 이용하여 그리는데 볼을 그렸던 십자선을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서 코가 들어간 부분을 그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코의 위치를 정해주실 수 있으며 목은 세로 십자선을 기준으로 뒤통수 뒤쪽에 위치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만약에 이 십자선과 일치하게 목을 그린다. 이럴 경우에는 목이 좀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특히 유의하면서 그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귀의 위치는요, 십자선의 뒤쪽에 위치할 수 있게 그려주는 편으로요. 귀의 윗부분이 십자선과 닿을 수 있게 그려지고 귀 아랫부분은 코와 같은 위치선상에서 귀가 끝날 수 있게 그려주시는 편이 귀가 너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는 현상을 줄여 밸런스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SD를 표현할 때 2등신과 3등신의 두상의 차이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등신대가 작아질수록 어린 캐릭터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둘 다 아기를 그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귀여운 부분을 포인트로 가져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등신대 앞부분의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데포르메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뜻으로 어느 정도 차이점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요. 2등신과 2.5등신을 이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등신의 경우 애매하게 SD에 걸쳐 있는 편이라 SD의 특징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릴 경우에는 이제 눈의 경우 2등신이나 3등신 모두 크고 동그랗게 표현하여 SD 특유의 귀여움을 살려주는 편이지만 볼의 볼록한 정도를 좀 다르게 주면서 2등신과 3등신의 차이를 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데포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데포름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등신대에 따른 차이는 숫자가 커질수록 더 부각된다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보다 조금 더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도록 2등신과 6등신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넓적한 얼굴, 즉 이 하관이 2등신의 경우에는 넓은 편에 속하고 그와 반대로 6등신의 경우에는요. 날렵한 느낌으로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6등신에서도 하관을 넓게 그리는 경우나 뭐 개그적인 요소를 내가 가미하기 위해서 몸은 막 6등신, 7등신 이렇게 그리지만 얼굴은 아기 형태인 2등신에 가깝게 그리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두상을 좀 다르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소년의 캐릭터 일러스트에서는 각 등신대에 맞는 두상을 그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몸부터 팔, 다리의 경우는요. 다음 장부터 이제 두상처럼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몸의 경우 6등신의 캐릭터를 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슴, 배, 골반으로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3등신까지는 디테일적인 부분을 챙기며 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표현되지만 2등신에 가서는 생략이 중요시 여겨지며 몸과 얼굴의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가슴, 배, 골반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요. 사각형의 형태에서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만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삼각형의 형태로 좀 둥근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손과 윗팔, 아랫팔로 나뉘어지는데요. 원통형으로 주로 그려지고 있고요. 팔을 접을 경우에는 이 원통이 다른 원통에 가려지면서 아랫팔이 앞쪽에 있나 혹은 뒤쪽에 있나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SD의 경우에는 팔을 그릴 때 SD의 비율에서 보셨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팔이 짧을 수밖에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부의 동작들, 뭐 예를 들면은 머리 위로 원을 그리는 형태와 같이 팔이 좀 길어야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넘지 않는 동작을 그릴 수 있도록 좀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손의 데포름의 형태는 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도형화를 진행한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D의 경우에는 도형화된 그대로를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각형으로 표현이 되거나 뭐 원과 사각형의 형태 등 본인이 어떤 식으로 데포르메를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포르메를 진행할 때 손가락을 일부만 그려주거나 그려주지 않는 등 형태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손의 모양이 그림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와 맞춰 들어가야 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내가 어떤 데포르메로 전체적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손의 형태를 시도해 보시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경우에는요, 발목을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생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과 마찬가지로 원통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무릎이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 관절이 들어가는 부분만 살려주셔도 예쁜 다리의 형태를 그릴 수 있으며 아예 이러한 포인트들 없이 일자의 형태로 그려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리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양반 다리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의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있는 자세를 표현할 경우 발바닥을 표현해 주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발의 경우에도 데포르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발의 형태를 되도록 비슷하게 그려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발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형태에 따라서 다리의 데포르메 또한 변경이 됩니다. 저는 발의 데포르메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발의 경우에는 아래쪽의 밸런스를 혼자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발이 얼마나 데포르메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손도 비슷한 데포르메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